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 위기가 과연 발생할까? 언제쯤 발생할까?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이유는 뭔가? 이런 문제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요즘에는 백가쟁명의 시대가 돼가지고 아무런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보이스를 내는 걸 보면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전망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대개 정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현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오랫동안 탐구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낸 책이 이 책입니다. 10년 후 한국. 이 책이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2004년도에 냈습니다. 이 책은 보급판으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작게 만든 내용인데요. 이 책이 노무현 정부 때 쓰여진 책입니다. 2004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고 실책을 거듭하는 걸 보면서 탄핵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2016년 12월 달에 쓴 책이 3년 후 한국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앞으로 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 자신이 이제 이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런 자체를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식견을 여러분들에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박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시오?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작은 소파에 앉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근조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본식 장기 불황입니다. 장기간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대인데 한 3년, 5년 후부터는 1%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0%까지도 가겠죠. 심하면 마이너스까지 되겠죠. 일본이 20년 정도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KDI 보고서는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지금 구조적인 그런 불황이라는 것이 경기가 오르고 내리는 순환적 측면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이 상태대로 가면 2020년대에 1%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생산성 저하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침체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은 아니라는 것이 KDI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일찍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왔고요. 근데 한국이 뼈를 깎는, 좀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실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 일을 시도를 했어야 됐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기를 방지하는 데만 주력했고 박근혜 정부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창조경제 이런 엉뚱한 일을 하다가 이제 시간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일본이 갔던 길을 한국이 고스란히 따라갈 가능성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경제위기 발생입니다. 그것은 1900 외환위기와 아주 유사한 그런 경험이 되겠죠. 성장률이 낮아지고 수출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아주 나쁜 정책을 계속 실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대외 신인도 하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은 한국이 급속한 그런 위기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사실 여러분 한국은 수출입 비중이 국민 총소득에서 80.9%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대외 충격이 아주 취약하고 우리 자신의 성장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뭐 핀란드, 덴마크 이렇게 원래부터 부자였던 나라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죠. 스웨덴, 독일.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수출해서 돈을 사서 또 다른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첫 번째는 마이너스 성장일 겁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 급증하겠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급증할 겁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겠죠. 자산 가치가 폭락할 겁니다.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겠죠. 채권단들이 그냥 돈을 안 줄 테니까. 그럼 연금 삭감은 불가피할 겁니다. 뭐 살인적인 고금리까지는 안 가겠지만 전번 외환위기처럼 IMF 처방이 잘못됐다는 걸 그 이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겠죠. 실업 문제는 아주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해외 채권단이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관리체제에 들어가겠죠. 그런 것이 바로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 소득이 아주 크게 줄어들겠죠. 자산이 그냥 파이어 세일이라고 하죠. 헐값으로 나와가지고 경매 매물들이 급증하면서 이제 팔려 나갈 겁니다. 그게 여러분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경제 상황이 호전되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뭐 공정 성장 이렇게 하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KDI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은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경기 불황이 순환적 요인이 아니고 경기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구조적 불황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확장해 가지고 돈을 퍼부어서 경기를 살리는 부분을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 며칠 사이에 나왔던 KDI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급속히 기울기 시작한 박근혜 정부부터 급속히 기울기 시작한 한국의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격을 가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려버린 거죠. 그거는 자영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이제 시간을 두면서 협력업체에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을 테니까 3차부터 시작이 돼서 2차, 1차, 그 다음에 모기업까지 영향을 계속 끼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지만 훨씬 더 큰 타격은 주 52시간을 모든 업종에 강제한 겁니다. 정말 나쁜 정책입니다. 아마 앞으로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주 52시간 제도를 가장 단시간 내에 강제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가격 통제 정책과 최악의 근무시간 통제 정책을 실시해버린 거죠. 근로자를 보호하려면은 가장 최소한 이 정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도를 그러니까 하한선을 정해주면 되죠. 근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해서 상한선을 정한 겁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정책을 쓴 거죠. 아마 앞으로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아주 그렇게 뭐 미래를 뚜렷하게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양식과 상식과 지성과 경험을 미뤄보면은 최악의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가 회생되는 것,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99% 정도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99%가. 그럼 여러분 딱 두 가지가 지금 남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일본식 장기 불황이냐 아니면 경제 위기를 경험할 거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은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런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격차가 참 큽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아주 만만하게 봅니다. 그냥 벌써 일본을 추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일본은 막대한 해외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바깥에 자산을 많이 사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은 그냥 있어도 그냥 렌트비가 나오는 것처럼 돈이 들어옵니다. 그걸 소득수지라고 합니다. 해외 자산을 구입해 놓은 것에서 들어오는 돈 더하기 일본의 기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합쳐서 소득수지입니다. 그 규모가 상품을 팔아서 남기는 상품수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부자 나라입니다. 나라 정책을 잘못 써서 정부가 빚을 지금 많이 짓기는 했지만 개인은 부자인 거죠. 왜? 상품수지하고 소득수지가 거의 비슷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지가 거의 제로입니다. 한번 보시죠. 2017년을 보시면은 한국은 국외 수치 요소 소득입니다. 바깥에서 자산을 사놓은 게 들어온 것이 27조 9천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으로나 이자로 지불하는 것을 국외 지급 요소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게 27조 8천억입니다. 딱 1천억 정도 자산 소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살이라고 표현한 것은 물건 계속 팔아서 돈을 벌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는 경제란 거죠. 한국 수출이 2017년도에 745조 6천억이었습니다. 수입이 652조 2천억이었습니다. 얼마 남겼냐? 93조 남겼습니다. 100조란 돈이 아주 큽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500조로 향해 나아가는데 돈을 참 어렵게 벌기 때문에 귀하게 써야 됩니다. 수출에서 그냥 목매는 경쟁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것이 1년에 고작 93조입니다. 한국 사람 정신 차려야 됩니다. 2016년도에 많이 벌었습니다. 113조. 2015년도에 100조. 계속 100조씩 벌면 좋죠.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한 겁니다. 계속 돈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2009년도에 54조로 급감합니다. 2010년도에 40조로 급감합니다. 2011년도에 20조까지 내려갑니다. 2011년도에 39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상품을 팔아서 버는 소득이 그냥 널뛰기입니다. 일본은 아주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다릅니다. 경제력 격차가 3배 정도 됩니다. 내수 규모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를 1960년대 때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지금 중국처럼. 우리는 2000년대 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벌어서 축적한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한 40년 격차가 나는 겁니다. 우리 선진국, 우리 부자 나라 아닙니다. 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29명입니다. 그 중에 이공대 노벨상 수상자가 86%입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평화상, 그건 그냥 받은 거죠, 그거는 들 수 없는 부끄러운 평화상이죠. 일본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냐?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졌을 때 2001년 이후에 대부분의 이공대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17개가 나왔습니다. 한일 간의 격차가 여전히 아주 큽니다. 오늘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현주소를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과장해서 절대 보면 안 된다. 사람이든 나라든 간에 자식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질문 3번째 보시죠. 그럼 공박사 최종 결론이 뭐고요? 최종 결론이 뭐냐? 한국은 일본식 장기 불황을 겪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일본식 불황처럼 뒷심이 없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축적된 게 없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100%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은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되고 구조 개혁을 못하겠다. 현재의 고임금 구조, 현재의 소위 고비용 구조를 못 극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헌신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경제 위기를 갈 가능성들이 그냥 높다가 아니고 아주 높은 겁니다. 현재 한국의 분위기로 보면은 집권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관, 세계관을 미뤄보면은 수술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부를 더 어렵게 만들겠죠.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언제 발생할 거로 보느냐. 외환위기 때는 실시간 정보 유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을 오랫동안 은폐할 수가 있었습니다. 숨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실시간 유통입니다. 실시간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반시장적인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걸 해외 투자자들이 다 보는 거죠. 세계와 거꾸로 가는 자국 중심의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내각 내에, 청와대 내에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정통한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현재의 경제팀들을 보면은 상당히 내수 지향형, 내수 중심형 인재들 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환위기가 우리한테 준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건강한 정책,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한국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자본이 유출되고 자본 유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 언제 발생하겠냐 여러분이 묻고 싶겠죠. 그거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상황을 돈 빌려준 사람들이 그냥 손바닥에 갖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은 지금 반도체 하나 잡고 사는 겁니다. 반도체. 반도체 하나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늘뛰기를 합니다. 참 위험한 나라죠. 신산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 근래 한국이 굵직한 신사업을 뭘 만들어냈습니까? 게임산업, 크게 기여를 했죠. 그러나 나라 전체를 견인할 만큼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죠. 그래도 빠른 속도로 중국이 그냥 뭐 지적재산권 그런 건 없으니까 그 개념은 그냥 카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제가 갖고 있는 견해는 한국은 원하더라도 일본식 장기 불황과 같은 경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정책이 지속하는 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한국은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의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셨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참조하셔서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시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